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가장 시끄러운 소리를 냈던 사람만을 기억하곤 합니다. 청나라 말기라는 격동의 시대를 떠올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려한 손톱 장식과 서슬퍼런 권력욕으로 제국을 뒤흔들었던 서태후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녀는 악녀였고 지배자였으며 청나라 몰락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 서태후조차 감히 함부로 넘볼 수 없었던 자금성 내명부의 진정한 주인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태후가 화려한 불꽃이었다면 이 여인은 그 불꽃이 제국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감싸 안았던 깊고 고요한 바다였습니다. 그녀는 바로 자한 황태후, 우리가 흔히 동태후라고 부르는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켜켜이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역사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려 합니다. 15살의 어린 나이에 제국의 어머니가 되어야 했던 소녀. 무너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야심만만한 경쟁자와 위태로운 동거를 시작해야 했던 그녀의 숨막히는 이야기. 이야기의 시작은 1837년 8월 12일. 늦어름의 열기가 차해가시지 않은 중국 남부 광서성 유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태후, 그녀의 본래 성씨는 유호록입니다. 만주족의 성씨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당시 청나라에서 이 성씨가 갖는 무게감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청나라를 세운 태조 누르하치 시절부터 황실을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운 개국공신 애격도가 바로 그녀의 조상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황실의 가장 충성스러운 수호자이자 뼈대 있는 귀족 중의 귀족이라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셈입니다. 그녀가 태어난 1837년은 어떤 시대였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대청제국은 여전히 거대하고 위험 있어 보였지만 그 내부는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불과 3살이 되던 해인 1840년 제1차 아편전쟁이 발발합니다. 서양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영국군의 대포 앞에 천조의 군대는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중화 질서가 무너지는 천지가 개벽하는 충격이었습니다. 어린 유호록 씨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목양아는 지방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비록 그녀가 태어난 곳은 황실이 있는 베이징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이었지만 그녀의 집안은 철저하게 만주족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녀의 성장 배경에 숨겨진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녀의 어머니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생모는 정실 부인이 아닌 첩실, 즉 강가씨였습니다. 당시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첩의 딸이라는 꼬리표는 평생의 멍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딸의 영민함과 범상치 않은 기품을 일찍이 알아봤고 정실 부인 못지않게 그녀를 귀하게 길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만주어와 한어를 익히는 것은 기본이었고 유교 경전을 통해 여성이 갖춰야 할 덕목과 예절을 뼈에 새기듯 배웠습니다. 이는 훗날 그녀가 궁중의 복잡한 암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녀는 화려한 재주나 애교로 사람을 홀리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문을 지키고 남편을 내조하며 아랫사람을 덕으로 다스리는 국모로서의 자질을 묵묵히 채워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은 무심하게 흘러 1852년 한풍 2년이 되었습니다. 자금성의 붉은 벽 위로 솟아오른 태양은 여전했으나 황궁을 감싼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제국의 주인이었던 한풍제는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닥쳐온 거대한 상실감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황태자 시절부터 곁을 지켜주었던 첫 번째 아내, 효덕현 황후 살크다 씨가 황제의 대관식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침전은 차가웠고 내명부의 주인 이른 봉황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황제의 자리는 잠시 비워둘 수 있어도 국모의 자리는 단 하루도 비워둘 수 없는 법입니다. 내명부의 질서가 무너지면 곧 황실의 기강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황실은 슬픔을 거두고 즉시 새로운 안주인을 찾기 위한 거대한 국가적 프로젝트, 바로 수녀 선발을 가동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극이나 드라마에서 접하는 수녀 선발은 화려한 옷을 입은 미인들이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 애교를 부리는 미인대회처럼 묘사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청나라의 수녀 선발은 그런 낭만적인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고 냉혹한 정치적 집행이자 만주족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피해 결속 의식이었습니다. 청나라의 지배 계층인 팔기군에 소속된 만주족 가문의 정령기 딸들은 예외 없이 이 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곧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광서성 유주, 베이징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남쪽 변방. 이곳에서 15살의 소년 유호록 씨 또한 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녀의 가문은 만주 양왕기, 즉 황제가 직접 거느리는 최상위 세계 기 중 하나로 개국공신 애격도의 후손이라는 찬란한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살던 곳은 화려한 도성이 아닌 덥고 습한 지방이었습니다. 아버지 목양아의 임지를 떠나 베이징으로 향하는 길은 고단한 여정이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마차 안에서 소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천하는 아편 전쟁의 패배로 신음하고 있었고 곳곳에서 굶주린 유민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명문가에서 귀하게 자란 그녀에게 그 광경은 충격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보다 더 크고 단단한 어떤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한 명의 소녀가 아니다. 쇠락해가는 우리 가문, 아니 흔들리는 이 제국을 지탱해야 할 유호록 가문의 딸이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베이징에 도착하여 자금성의 육중한 신무문이 열렸을 때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백, 수천 명의 소녀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꽃들의 바다와도 같았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심사 과정은 가혹하리만큼 철저했습니다. 신체에 작은 흉터 하나라도 있는지, 걸음걸이는 우아한지, 목소리의 톤은 적절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문의 배경에 티끌만한 오점은 없는지 현미경을 들이대듯 검증했습니다. 내관들의 날카로운 눈초리와 상궁들의 까다로운 질문들이 소녀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긴장된 순간, 훗날 청나라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유호록 씨의 옆, 혹은 뒤 어딘가에 또 다른 눈빛을 가진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평나라 씨,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훗날의 서태후였습니다. 당시 서태후는 하급 관리의 딸로 혜정이라는 이름의 말단 관리 아버지를 둔 평범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철모자왕 가문과 혼맥이 닿아 있는 유호록 씨와 비교하면 그녀의 신분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서태후에게는 유호록 씨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야망과 사람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요염한 생명력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고 두려움 대신 기회를 엿보는 영민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반면 유호록 씨는 마치 깊은 호수와 같았습니다. 그녀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우아함과
차분하고 고요한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흔들리지 않는 태산 같은 기품. 그것은 타고난 혈통과 엄격한 가정교육이 만들어낸 아우라였습니다. 전혀 다른 색깔, 물과 불처럼 상반된 성향을 가진 두 소녀. 훗날 제국을 동과 서, 두 쪽으로 나누어 통치하게 될 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아마도 서로에게 강렬한 스파크를 튀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수많은 경쟁자 중 한 명, 혹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이미 주사위를 던졌고 자금성이라는 거대한 감옥이자 무대 위로 두 소녀를 동시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수녀 선발의 결과가 발표되자 자금성 내부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미인들을 제치고 15세의 류호록 씨가 단번에 한풍제의 눈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그녀에게 정빈이라는 칭호를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이라는 글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글자는 고들정, 즉 정절, 지조,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보통 후궁들에게는 아름다움이나 유순함을 뜻하는 글자를 내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한풍제는 갓 입궁한 이 어린 소녀에게서 외모의 아름다움을 넘어선 어떤 도덕적 완결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녀가 뿜어내는 흔들림 없는 기품과 단단한 내면은 즉위 초기에 혼란과 아내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던 황제에게 큰 위안이자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입궁 이후 벌어진 일은 청나라 300년 역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청나라의 후궁 제도는 엄격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다붕, 상제, 귀인, 빈, 비, 귀비, 황귀비, 그리고 황후에 이르기까지. 보통의 후궁이 황후가 되려면 아들을 낳아 황실의 대를 잇는 공을 세우거나 수십 년간 조용히 덕을 쌓아 한 단계씩 계단을 밟아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서태후조차 처음에는 가장 낮은 단계 중 하나인 귀인에서 시작했고 황제의 유일한 아들을 낳은 뒤에야 비로소 고위 후궁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류호록 씨의 승진 속도는 이러한 관례를 비웃기라도 하듯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입궁하여 정빈이 된 지 불과 한 달이 지난 5월, 그녀는 귀비로 파격 승진합니다. 비라는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황후 다음가는 으뜸자리인 귀비가 된 것입니다. 궁녀들과 내시들은 도대체 류호록 씨에게 어떤 마력이 있기에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귀비가 된 지 불과 10여 일 만인 6월 8일, 한풍제는 정역적인 조칙을 내립니다. 류호록 씨를 정식으로 황후에 책봉하여 내명부를 통솔하게 하노라. 빈에서 귀비로, 귀비에서 황후로 이 모든 과정이 단 40일 남짓한 시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번개가 치듯 그녀는 후궁들의 처소에서 황후의 궁인 곤영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단순히 황제가 그녀를 눈먼 사랑으로 총애했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로맨스 소설 같은 환상을 거두고 당시의 냉혹한 정치적 상황을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한풍제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영국과 프랑스 등 서양 열강이 조약을 들이밀며 압박해왔고 안으로는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나 강남의 풍요로운 땅들이 반란군의 손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황제에게는 자신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뒷받침해줄 강력한 정치적 동반자가 절실했습니다. 이때 류호록 가문의 배경은 황제에게 더할 나위 없는 매력적인 카드였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만주족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충성스러운 명문가였으며 조정의 유력 인사들과 거미줄 같은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첩의 딸이라는 약점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황후로 앉힘으로써 한풍제는 동요하는 만주족 보수 세력의 충성심을
다시 한번 황실로 결집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그녀의 초고속 승진은 황권 강화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인사였습니다. 또한 황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시어머니, 즉 한풍제의 양어머니인 강자황태후의 강력한 지지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태후의 눈에 비친 류호록 씨는 완벽한 며느리감이었습니다. 화려하게 꾸미기 좋아하고 재기발랄한 랑위인은 어딘가 위험해 보였던 반면 류호록 씨는 조신하고 말수가 적으며 법도를 목숨처럼 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저 아이라면 훗날 황제가 곁눈질을 하거나 정사에 소홀할 때 따끔하게 충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 아이라면 저 드센 후궁들을 덕으로 누르고 내 명부를 조용히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강자왕 태후는 그녀에게서 미래의 국모로서의 자질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15세의 어린 소녀는 하루아침에 만인지상 1인지하의 자리인 대청제국의 국모가 되었습니다. 1852년 10월 성대한 책봉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깃발이 펄럭이고 웅장한 예약이 자금성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금실로 술을 놓은 화려한 조복을 입고 진주와 보석으로 장식된 무거운 황후의 관을 썼습니다. 태화전 높은 곳에 앉아 까마득히 아래 엎드려 황후 마마 천세, 천세, 천천세를 외치는 수많은 신하들의 모습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녀는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승리의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숨막히는 압박감이었을까요? 15살 소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관의 무게는 곧 제국의 무게였습니다. 그녀가 들어선 곳은 아름다운 꽃밭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보이지 않는 독침이 날아다니고 어제의 자매가 오늘의 적이 되는 피냄새 섞인 화장품 향기가 감도는 전쟁터였습니다. 화려한 황금 감옥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 동태후로서의 고단하고 위대한 그리고 비극적인 삶은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황후가 된 류호록 씨, 즉 동태후의 삶은 겉보기엔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곤영궁의 주인으로서 내명부를 다스렸습니다. 그녀의 통치 스타일은 관용과 원칙이었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는 너그러웠지만 황실의 법도를 어기는 일에는 단호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성품 덕분에 후궁들은 그녀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같은 시기 입궁 동기였던 여평나라 씨는 랑위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후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태후에 비해 한참 낮은 신분이었지만 서태후는 특유의 총명함과 노래 실력 그리고 남다른 화술로 한풍제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한풍제는 몸이 약하고 우유부단한 편이었습니다. 골치 아픈 정무에 시달리다 후궁에 오면 조용하고 바른 말만 하는 동태후보다는 재치 있고 기분 맞춰주는 서태후에게 더 마음이 끌렸을지도 모릅니다. 1856년 서태후가 황제의 유일한 아들인 제순을 낳으면서 궁궐의 권력 지형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낳은 후궁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제 황후의 자리가 위태로운 것 아니냐. 황후에게 아들이 없으니 훗날 서태후가 황후를 밀어낼 것이다. 하지만 동태후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질투하거나 서태후를 견제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태후가 낳은 아들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아끼고 예뻐했습니다. 이것이 동태후의 무서움이자 위대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모라는 확고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고 아들을 낳은 서태후조차 자신의 신하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태후를 경쟁자가 아닌 황실의 대를 이을 귀한 아들의 생모로서 다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평온함과 달리 제국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1860년 제2차 아편전쟁이 발발하고
이번에는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베이징 코앞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원명원이 불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황제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던 한풍제는 결국 치욕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열하로 사냥을 떠나겠다. 말이 사냥이지 사실상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는 피난길이었습니다. 동태후는 만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황제가 도망가면 백성은 누가 지키냐고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황후는 황제의 그림자. 그녀는 묵묵히 짐을 쌉니다. 갓 태어난 어린 태자와 서태후, 그리고 수많은 후궁들과 함께 쫓기듯 베이징을 떠나는 마차 행렬. 덜컹거리는 마차 안에서 동태후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자금성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불타오르는 원명원의 연기가 하늘을 뒤덮는 것을 보며 그녀는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예전의 평화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이 피난길의 끝에 자신과 서태후, 그리고 제국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열하의 피서산장은 겉으로는 아름다운 휴양지였지만 그곳은 곧 권력투쟁의 지옥도가 펼쳐질 무대였습니다. 황제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황제의 침상 주위로 하이에나 같은 권력자들이 모여들고 있었으니까요. 과연 동태후는 남편의 죽음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서태후와는 손을 잡게 될까요? 아니면 칼을 겨누게 될까요? 1860년의 늦가을, 열하 피서산장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스산했습니다. 이름은 피서산장이었지만 한풍제와 황실 가족들에게 이곳은 휴양지가 아니라 초라한 도피처였습니다. 베이징의 화려한 궁궐을 뒤로하고 쫓겨온 황제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풍제는 깊은 우울증과 병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잊기 위해 술과 아편, 그리고 여사에게 빠져 지냈습니다. 제국의 몰락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황제의 심정은 타들어가고 있었죠. 동태후는 그런 남편의 곁을 지키며 탕약을 올리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에게 황제는 하늘이자 자신이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냄새를 맡은 이리 때들은 황제의 병세가 위중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숙순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의 신임을 받는 고위 관료였지만 오만방자하고 권력욕이 대단한 야심가였습니다. 숙순은 무능한 황제를 대신해 국정을 좌지우지하며 은근히 두 황후를 무시했습니다. 여인네들이 정치를 어찌 알겠느냐. 그의 눈빛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동태후는 그 모욕을 묵묵히 참아냈지만 서태후의 눈에는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861년 7월, 한풍제는 결국 31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황제의 죽음은 곧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한풍제는 죽기 직전 제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유언을 남깁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아들, 겨우 5살인 동치제가 황제에 오르면 권력 다툼이 일어날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권력 분립 장치를 마련해 둡니다. 첫째, 숙순을 포함한 8명의 고명 대신에게 어린 황제를 보좌하여 나라시를 돌보게 한다. 둘째, 황후인 동태후에게 어상이라는 도장을 준다. 셋째, 태자의 생모인 서태후에게는 동도당이라는 도장을 주어 태자가 보관하게 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8명의 대신이 아무리 법안을 만들고 결정을 내려도 마지막에 두 태후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그 문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즉, 황제는 행정권은 대신들에게 주되 최종 결재권은 자신의 아내들에게 주어 서로 견제하게 만든 것입니다.
특히 정실 부인인 동태후에게 준 어상 인장은 황권 그 자체를 상징하는 막강한 무기였습니다. 한풍제는 믿었던 것입니다. 야심 많은 서태후나 교활한 숙순이 나라를 망치려 할 때 고결하고 원칙적인 동태후가 이 도장으로 그들을 막아줄 것이라고 말이죠. 황제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 열하 행궁의 분위기는 험악하게 돌아갔습니다. 권력을 쥔 8명의 대신, 즉 고명팔 대신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두 태후를 압박했습니다. 태후마마들은 깊은 궁에 계시면서 아이나 잘 키우시면 됩니다. 복잡한 정사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도장이나 빨리 찍어 주십시오. 숙수는 회의 때마다 목소리를 높였고 심지어 동태후와 서태후가 앉아있는 면전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삿대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황제 동치제는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리기 일쑤였고 서태후는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어느 날 숙순 일파는 두 태후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모든 결제 권한을 자신들에게 위임한다는 각서에 도장을 찍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황실의 권한을 포기하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서태후는 두려움과 분노에 차서 동태후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조용하기만 하던 동태후, 과연 이 위기 상황에서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동태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한 양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러나 서리빨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왕께서 우리에게 인장을 맡기신 것은 너희들이 딴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그런데 감히 선왕의 유지를 어기고 황실을 능멸하려 드느냐? 내 놈들의 목이 몇 개라도 붙어 있을 것 같으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무보살이라 불리던 동태후가 처음으로 보여준 황후로서의 위엄이었습니다. 숙순조차 그녀의 기세에 놀려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시간 벌기일 뿐, 물리적인 군사력은 숙순 일파가 쥐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두 태후와 어린 황제가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날 밤 동태후의 처소인 연희당으로 은밀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서태후였습니다. 서태후는 동태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언니,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자는 죽은 목숨입니다. 베이징에 있는 공친왕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들을 쳐내야 우리가 삽니다. 공친왕 혁흔, 그는 한풍제의 이복동생으로 유능하고 개혁적인 인물이었지만 형과의 불화로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베이징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동태후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적을 제거하는 문제가 아니라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 반역 행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죽음뿐이었습니다. 동태후는 잠든 어린 황제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건 도박을 승인합니다. 좋다. 공친왕에게 밀서를 보내라. 내 이름과 도장을 걸고 그를 부르겠다. 이 순간 동태후는 단순한 황후에서 제국의 운명을 조종하는 정치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열하와 베이징 사이의 거리는 약 230km. 첩첩산중을 넘어야 하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숙순 일파의 감시는 삼엄했습니다. 궁 밖으로 나가는 쥐새끼 한 마리도 감시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베이징의 공친왕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야사에 따르면 두 태후는 충직한 환관 안덕회를 시켜 비밀리에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혹은 어린 황제의 장난감을 고친다는 핑계로 장인들을 내보내며 그 속에 밀서를 숨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방법이야 어찌 됐든 동태후의 인장이 찍힌 구원 요청서는 베이징의 공친왕에게 무사히 전달되었습니다.
공친왕은 즉시 열하로 달려왔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형님의 빈소에 조문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두 태후와 거사 계획을 짜기 위해서였죠. 숙수는 공친왕이 병력을 이끌고 오지 않은 것을 보고 안심하고 그를 들여보냈습니다. 이것이 숙순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빈소에서 눈물로 위장한 채 두 태후와 공친왕은 은밀하게 접선했습니다.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습니다. 황제의 관을 베이징으로 운구할 때 숙순 일파는 관을 지키느라 느리게 이동할 것입니다. 태후마마들과 폐하께서는 험하지만 빠른 지름길로 먼저 베이징에 도착하십시오. 제가 미리 베이징의 성문을 장악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장례 행렬이 열하를 출발했습니다. 숙수는 관례에 따라 황제의 관 곁을 지켜야 했기에 무거운 장비들과 함께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반면 두 태후와 어린 황제는 어린 황제가 너무 지쳐 먼저 가서 쉬어야겠다는 핑계를 대고 가마를 타고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진흙탕 길을 동태후는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덜컹거리는 가마 안에서 멀미와 피로에 시달리면서도 그녀는 어린 황제를 품에 꼭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만약 숙순이 이 계획을 눈치채고 추격대를 보낸다면, 숲속 어디선가 자객이 튀어나온다면, 공포가 엄습해왔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태후 일행은 숙순 일행보다 4일이나 먼저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징 성문은 이미 공친왕의 군대가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동태후가 궁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즉시 황제의 이름으로 조칙을 내립니다. 고명 팔대신들이 황제를 능멸하고 권력을 남용하였으니 그들의 관직을 박탈하고 즉시 체포하라. 동태후의 어상 도장이 찍힌 이 조칙은 곧 법이었습니다. 베이징 교외에서 느긋하게 관을 운구하던 숙수는 자다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한밤중에 공친왕의 군대가 그들의 숙소를 덮쳤습니다. 숙수는 잠옷 바람으로 끌려 나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선왕의 유지를 받은 대신이다. 너희들이 감히 반역을 하느냐. 하지만 군사들은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황태후, 마마의 명령이다. 반역자는 바로 너다. 이것이 바로 1861년의 신유정변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진 이 쿠데타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서태후의 기지와 공친왕의 군사력도 중요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동태후의 정통성이었습니다. 만약 서태후 혼자서 이 일을 꾸몄다면 보수적인 만주족 관료들은 후궁이 정권을 탈취했다며 반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황실의 적통이자 도덕적 결점이 없는 동태후가 앞장서서 이것은 선왕의 뜻을 바로잡는 일이다 라고 선포했기에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잡혀온 숙순 일파에 대한 처벌을 논의할 때 동태후의 결단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서태후는 잔인하게도 그들을 능지처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태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선왕을 모셨던 대신들이다. 능지처참은 너무 참혹하다. 주동자 숙수는 참수하되 나머지 왕족 출신들은 자결하게 하여 명예를 지켜주어라.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하지는 말라. 그녀의 판결은 엄중하면서도 자비로웠습니다. 정적을 제거하되 필요 이상의 피를 보지 않음으로써 민심과 관료들의 지지를 동시에 얻어낸 것입니다. 숙수는 베이징의 채소 시장 입구로 끌려가 목이 베었습니다. 청나라 역사상 황족이나 고위 관료를 공개 처형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두 태후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숙순 일파가 제거된 후 1861년 11월 1일
자금성 양심전에서 역사적인 의식이 거행됩니다. 어린 동치제가 황좌에 앉고 그 뒤로 얇은 노란색 비단발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발 뒤에 두 명의 여인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동쪽에는 자한황태후, 서쪽에는 자희황태후. 중국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이궁 청정, 즉 두 태후의 공동 통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조정 대신들이 올린 상소문은 먼저 공친왕이 검토한 뒤 두 태후에게 올라갔습니다. 서태후는 글을 읽고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녀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문서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동태후의 어상 도장이 찍혀야만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두 사람의 관계는 마치 부부와도 같았습니다. 남편 역할을 하는 서태후가 바깥일을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다면 아내 역할을 하는 동태후는 안살림을 챙기며 서태후가 너무 나가지 않도록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가리켜 동치중흥이라고 부릅니다. 두 태후와 공친왕의 협력 아래 태평천국의 난이 진압되고 서양의 무기를 들여와 군대를 현대화하는 양무운동이 시작되면서 무너져가던 청나라가 기적처럼 다시 일어서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동태후는 매일 아침 수렴 뒤에 앉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녀는 권력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이 자리는 죽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고 어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단한 의무였습니다. 그녀는 서태후가 화려한 옷을 입고 신하들을 호령할 때 옆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태후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동태후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불가하다라고 한마디 하면 그 일은 절대 시행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러나 권력은 나누어 가질 수 없는 법.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이 이중 권력 체제에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서태후는 점점 자신의 권력을 키우고 싶어 했고 원칙주의자인 동태후가 눈의 가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불씨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타오르게 됩니다. 바로 서태후가 가장 아끼던 신복 내시 안덕회 때문이었습니다. 1869년 자금성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두 태후의 수렴 청정이 순조롭게 이어지는 듯했지만 물밑에서는 서태후의 세력이 날로 비대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서태후가 가장 총애하는 환관, 대총관 안덕회가 있었습니다. 안덕회는 서태후의 눈과 귀가 되어 조정의 정보를 물어다주고 서태후를 즐겁게 해주는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서태후의 뒷배를 믿은 그는 기고만장하여 황족들조차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린 황제 동치제조차 저놈이 내시인지 상전인지 모르겠다며 이를 갈 정도였죠. 하지만 서태후가 그를 감싸고 돈이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덕회가 큰 사고를 칩니다. 곧 있을 황제의 혼례복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자금성을 떠나 산동성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청나라 황실의 법도에 따르면 내시는 절대로 도성 밖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 나간다면 반역으로 간주하여 즉시 처형하게 되어 있었죠. 하지만 안덕회는 내게는 서태후 마마의 묵인이 있다며 화려한 배를 타고 운하를 따라 내려가며 온갖 뇌물을 받고 위세를 떨쳤습니다. 이 소식은 곧 산동순무정보정에 의해 조정에 보고됩니다. 내시 안덕회가 황제의 칙서도 없이 멋대로 궁을 떠나 백성을 괴롭히고 황실의 위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 처결해야 합니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마침 그때 서태후는 몸이 좋지 않아 병석에 누워 있었고 조정의 모든 보고서는 동태후에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자비로워 물 같았던 동태후.
안덕혜는 아마 동태우가 자신을 어쩌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서태후가 깨어나면 흐지부지될 일이라 믿었겠지요. 하지만 정보정의 상소문을 읽은 동태후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붓을 들어 비단 위에 판결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시가 멋대로 궁을 떠난 것은 조상의 법을 짓밟는 중죄다. 더 이상 물을 것도 없다. 현지에서 즉시 목을 베어 그 머리를 효수하고 백성들에게 보여 경계로 삼으라. 베이징에서 산동까지 파발마가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서태후가 병상에서 일어나 손을 쓰기도 전에 명령은 집행되었습니다. 안덕혜는 체포된 지 며칠 만에 산동성 제남에서 참수되었습니다. 그의 잘린 머리가 시장통에 걸렸을 때 백성들은 환호했고 관료들은 전율했습니다. 이 사건은 동태후가 보여준 리더십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서태후와 말싸움을 하거나 감정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법과 원칙을 들어 가장 잔인하고 확실하게 서태후의 수족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서태후는 분노와 충격으로 몸을 떨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해야 했습니다. 언니의 처결이 지당하십니다. 제가 아랫사람 단속을 잘못했습니다. 동태후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서태후.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동태후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씻을 수 없는 증오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덕혜 사건으로 동태후의 권위는 하늘을 찔렀지만 궁궐 내부의 갈등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872년 황제 동치제가 17세가 되면서 황후를 맞이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황후 간택은 단순히 며느리를 뽑는 게 아니라 차기 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태후와 서태후의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서태후는 부찰 씨를 밀었습니다. 그녀는 어리고 애교가 많으며 무엇보다 서태후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타입이었습니다. 반면 동태후는 아루트 씨를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몽골족 출신으로 할아버지가 청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이었고 그녀 자신도 학식이 높고 성품이 대단히 고결했습니다. 동태후는 아루트 씨에게서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최종 선택권은 황제인 동치제에게 주어졌습니다. 황제야, 내 마음에 드는 여인에게 여의를 건네주거라. 서태후는 내심 아들이 자신의 뜻을 따를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위압감을 계속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치제는 주저없이 동태후가 추천한 아루트 씨에게 다가가 여의를 건넸습니다. 이 여인이 제 황후입니다. 서태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친어머니인 자신보다 양어머니인 동태후를 더 따르고 존경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동치제는 엄격하고 간섭이 심한 서태후보다 늘 따뜻하게 감싸주는 동태후를 어머니로서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날의 선택은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아루트 씨에 대한 서태후의 미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서태후는 며느리를 불러다 황제를 홀리지 말라며 툭하면 트집을 잡고 구박했습니다. 심지어 황제와 황후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조차 막았습니다. 동치제는 사랑하는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는 무력감에 시달렸고 아루트 씨는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이때 그녀의 유일한 바람막이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동태후였습니다. 동태후는 며느리를 자신의 궁으로 불러 위로하고 서태후의 부당한 간섭을 막아주려 애썼습니다. 가정의 불화는 황제를 병들게 했습니다. 동치제는 정치의 뜻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서태후의 숨막히는 감시와 아내를 향한 핍박을 견디다 못한 황제는 일탈을 시작합니다.
그는 밤마다 평민 복장으로 변장하고 몰래 궁을 빠져나가 기생집을 드나들었습니다. 동태후는 이런 황제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타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녀는 황제를 불러 타이르기도 하고 서태후에게 아이를 너무 몰아쓰지 말라고 충고도 했지만 이미 어긋나버린 모자 관계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1807 14년 12월 재앙이 닥쳤습니다. 황제가 쓰러진 것입니다. 병명은 천연두였습니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고 고열에 시달리는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황제가 병석에 눕자 동태후와 서태후는 다시 정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들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1875년 1월 동치제는 불과 1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동치중흥이라는 희망의 시대를 열었던 젊은 황제의 허망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서태후의 슬픔도 컸겠지만 동태후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5살 꼬마 때부터 친자식처럼 키워온 아이, 자신이 지켜주고 싶었던 제국의 미래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슬퍼할 겨를도 없이 더 끔끔한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황후 아루트 씨의 운명이었습니다. 황제가 죽자 서태후의 구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 중이라는 소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태후는 그녀에게 음식과 물을 끈타시피 하며 압박했습니다. 동태후가 몰래 음식을 보내주며 그녀를 살리려 했지만 절망에 빠진 아루트 씨는 결국 황제가 죽은 지 75일 만에 금가루를 삼키고 자결합니다. 동태후는 며느리의 싸늘한 죽음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황제 볼 면목이 없구나. 이 사건은 동태후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권위로도 서태후의 광기 어린 집착과 인간의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동치제가 후사 없이 죽자 청나라 황실은 제위 계승 문제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관례대로라면 동치제의 다음 항렬에서 양자를 들여 제사를 모시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동치제의 황후였던 아루트 씨가 태후가 되어 권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력욕에 눈이 먼 서태후는 이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파격적인, 아니 불법적인 수를 둡니다. 자신의 여동생이 낳은 아들, 즉 동치제와 사촌 형제 항렬인 4살짜리 아이 제첨을 황제로 지명한 것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비운의 황제 광서제입니다. 이는 명백히 황실의 법도를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반대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잇는 것이지 형제가 형제를 이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모든 시선이 동태후에게 쏠렸습니다. 원칙주의자인 동태후가 이번에도 서태후를 막아설 것인가? 하지만 동태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태후의 안을 수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너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 며느리의 자결을 겪으며 권력투쟁에 회의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 당장 황희를 안정시키지 않으면 나라가 쪼개질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서태후의 여동생 아들이라면 서태후도 이번에는 아이를 잘 돌보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1875년 사살의 광서제가 즉위하고 두 태후의 2차 수렴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발이 드리워졌고 두 여인은 다시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동태후는 더욱 말이 없어졌고 서태후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균형추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1880년이 되었습니다.
광서재는 무럭무럭 자라 10살이 되었습니다. 이 무렵 서태후가 중병을 앓아눕게 됩니다. 간질환 혹은 갱년기 장애로 추정되는 병세로 인해 서태후는 몇 달 동안 정사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국정 운영의 정원이 동태후에게 넘어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동태후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러시아와의 국경 분쟁과 같은 복잡한 외교 문제를 아주 현명하고 단호하게 처리했습니다. 신하들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동태후 마마는 그저 착한 분이 아니다. 판단력과 결단력은 서태후보다 훨씬 뛰어나다. 서태후가 병석에 있는 동안 조정은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웠습니다. 동태후는 매일 아침 광서재를 무릎에 앉히고 글을 가르치며 예전 동치제 때처럼 따뜻한 모성애를 보여주었습니다. 광서재 역시 이모인 서태후보다 큰어머니인 동태후를 더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었을까요? 병상에 누워있던 서태후에게 들려오는 소식들. 동태후가 정사를 훌륭히 처리한다더라. 황제가 동태후만 따른다더라. 서태후의 마음속에 질투와 불안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내 자리를 뺏길 수도 있다. 1881년 4월의 어느 날, 서태후의 병세가 조금 호전되었습니다. 동태후는 동생의 쾌유를 축하하기 위해 서태후를 방문합니다. 자매처럼 다정하게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두 사람. 겉으로는 평화로운 봄날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자금성의 역사를 바꿀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건강했던 동태후. 40일 만에 황후가 되었고 20년 동안 제국의 중심을 잡았던 철의 여인. 그녀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전조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좀 피곤하구나 했던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연 그날 밤 종수궁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정말 전설처럼 서태후가 보낸 독이 든 떡을 먹은 것일까요?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가 그녀의 뇌혈관을 터뜨린 것일까요? 1881년 동태후의 급작스러운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으로 달리는 청나라라는 전차를 간신히 붙잡고 있던 마지막 브레이크가 파열된 사건이었습니다. 동태후가 눈을 감자마자 자금성의 동서균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태후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라지자 불과 3년 만에 개혁파 공춘왕 혁흔은 가차없이 숙청당했습니다. 조정은 서태후의 일인 동무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만약 동태후가 살아있었다면 일본에 맞설 북양함대의 군비를 빼돌려 서태후 자신의 생일 잔치를 위한 이화원을 짓는 미친 짓을 용납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부재는 13년 뒤 청일전쟁의 처참한 패배로 이어졌고 동양의 호랑이라 자부했던 제국은 종이호랑이가 되어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1912년 청나라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역사는 종종 목소리가 크고 화려한 자를 기억하고 조용히 제 할 일을 하는 자를 잊곤 합니다. 우리는 서태후를 압도적인 권력자로 기억하며 동태후를 그저 유약한 조연으로 치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그림을 놓고 볼 때 진정한 내유외강의 승리자는 바로 동태후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동치중흥이라 불리는 20년간의 안정기였습니다. 그녀는 권력은 잔혹함이나 과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중심과 포용하는 덕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서태후라는 야수조차 두려워하고 고개를 숙이게 만든 유일한 조련사였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십시오. 온 천하의 보물을 긁어모아 자신의 무덤을 치장했던 서태후의 능은 훗날 도굴꾼들에 의해 처참하게 파헤쳐지고 시신이 훼손되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반면 검소하고 덕을 쌓았던 동태후의 능은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되어 역사의 경랑 속에서도 평온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가 내린 최후의 공정한 판결이 아닐까요? 자한 황태후, 동태후. 그녀는 무너져가는 제국을 자신의 온화함으로 감싸 안았던 마지막 방파제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어떤 존재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사라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뼈저리게 느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종수궁의 등불이 꺼지던 그날 밤, 자금성에는 진정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태우가 아니라 청제국의 마지막 양심이자 안전핀이었습니다.